너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웃기나 했을까 모르겠다. 아비 목까지 하느라 욕보는 뒤 아가 고맙다. 어둠 속 그 누구도 아니고 자는 척하는 내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했다. 아, 꼼지락거리라고 마음의 대문을 두드리는 주먹질이 멈추었다. 순간 숨까지 멈춰버렸다. 나도 살고 싶었기에 엄니 곁으로 왔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박경희 시인의 산문집 꽃피는 것들은 죄다 연이어의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과부 엄마는 노처녀 시인에게 매일 욕바가지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어지간한 욕으로는 모녀의 애틋한 사랑을 가릴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노크 없이 여는 방문. 며칠 동안 가을비가 내렸다. 가을비가 오는 동안 집안에만 있었다. 문득문득 창문 밖으로 푸른 하늘이 엿보였으나 이내 구름 사이로 사라졌다. 창문 앞에 멍하니 앉아 그런 것들만 바라보는 나날이었다. 이런 기온과 이런 바람이 불면 소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기억이 찾아오곤 한다. 추워지는 것이 싫었다. 나는 유독 추위를 많이 타고 가난했으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든 얇다는 것. 얇은 벽과 문으로 추위는 아무렇게나 드나들었다. 그 즈음에는 가을이 너덜너덜한 잠옷바지를 비웃으며 온다 라고 적었다. 가을이 오는 것은 비웃음 당하는 일. 그것을 담담하게 고백하는 척 하면서 알량한 위안을 얻었는지도 모르겠다. 쓰다, 찢다, 쓰다를 반복했던 그때의 가을.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네, 오늘 작가의 방에는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한국과 해외를 넘나들면서 우리 문학의 고유함을 널리 떨치고 있는 교수이자 시인이자 번역가입니다. 민용태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네, 민용태 시인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익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요? 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코너가 있으니까요.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용태 시인은 1968년 창작가 비평으로 등단을 했으며 시집으로 시간의 손, 12시 등등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바람개비에는 의자가 없다는 시집을 펴냈습니다. 이 밖에도 시선집과 다수의 스페인어 시집이 있고요. 각종 학술 저서와 스페인 번역서가 있으며 스페인 마드리드 마차도 시회 시상 그리고 한국 시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나오시기 어려우실 텐데 바쁜 와중에 귀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근황 어떻게 되나요? 예, 엊그제 그 프레스센터에서 세계적 시인 초대석에 초대받아가지고 그 바람개비에는 의자가 없다. 최근 시와 또 이제 스페인이나 이쪽에서 잘 알려진 나의 시에 대해서
멋지게 낭독을 했습니다. 네. 먼저 문장의 소리에는 처음 오신 거죠? 여기. 예, 처음 왔습니다. 예, 그럼 저희 문장의 소리도 제목도 멋있네요. 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공식적인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쩌면은 이거 방송을 듣고 또 문장의 소리를 애청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문학이라든가 이런 문화의 그 자양분이 필요한 때거든요. 엄청나게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 위기의 상황 속에 있어요. 매체의 그 침범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신은 어떤 면은 고갈대로 고갈된 그런 위기에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뭐 요즘 뭐 군대 폭력이니 네. 학교 폭력이니 이것은 멀리는 문화의 결핍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문화는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이 없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끔은 가장 필요 없는 것이 물이나 공기입니다. 그런 것을 흡수하듯이 이런 프로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바람개비에는 의자가 없다. 이 시집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소개도 잠깐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 시집에서 특히 주목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번 시집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젊은 시인들, 젊은 교수들이 평론을 해주고 또 초대받아서 천년의 시작이라는 시집에서 나왔어요. 네. 지난번에 오세영 시인이 나오고 가까우니까 나더러 또 허락을 해서 네. 문정희 시인도 그쪽 강의하고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좀 젊어지고 싶었어요. 여긴 되게 20대 시인들 아니면 30대 교수들 평론가를 활동을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괜히 나이 드니까 네. 내 스스로 내 나이가 좀 싫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 가까이 갔습니다. 뭐 본 게 엄청 많았고 실제로는 이 시집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야심이 많았던 그래서 이제 삶에 대한 그 깊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지천명의 네. 나이도 훨씬 넘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쩌면 주체가 없게 산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 그리고 이 어린애 같은 것의 참 필요성, 절실함 그런 것들이 진솔하게 성실하게 이야기된 아무 거침없이 이제는 좋은 시를 쓰겠다는 생각조차 없이 영달하게 이야기한 그런 가장 그 진솔한 그런 시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교황분도 오시고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고갈되어 있는 게 진솔성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는 우선 성실성의 기본 원칙인 내가 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기. 그게 성실성의 출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가장 진솔한 그 거짓 없는 그런 시시한 시인의 시집이라고 그런 시도 있어요. 시시한 시 두 번 시죠. 네. 그런 시집이라고 자부합니다. 또 시시 그러면 이제 또 그게 한 분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한 시지. 예, 그렇죠. 굉장한 시집이라는 얘기도 되고요. 사실 저는 이제 민용태 선생님을 예전에 그 교수이자 번역가로 먼저 알게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저도 집에 선생님께서 직접 번역하신 예. 돈키호테 예. 또 집에 소장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봤었는데, 그러니까 시인으로 사시면서 번역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둘의 어떤 생활의 차이 같은 예. 게 있나요?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아주 그 예리한 질문이신데 시인이면서 교수가 된다는 게 가장 역설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세 가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번역가면서 시인이란 것도 역설입니다. 둘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 다르거든요. 좋은 시를 이야기하면서 좋은 시를 쓴다는 게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잘 아는 사람은 바보가 되지 못하고 무당이 되지 못한 것하고 똑같은 소리죠. 시인이 무당이라고 한다면 신을 알고 어떻게 해서 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당지 신내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를 쓸 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또 시를 강의할 때는 대단히 잘하는 교수죠. 네. 둘은 그래서 안 어울리는 겁니다. 번역을 하는 것도 번역하는 글을 사실은 분석하고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학을 하는 것은 약간은 아까 신들린 사람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를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또 두 사람 다 안 맞습니다. 번역하고 시인, 교수하고 시인 다 안 맞습니다. 그러나 산다고 하는 것이 역설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역설 위에 놓여있는 게 산다는 것이죠. 구도. 그런 면에서 얼마나 또 융합점이 있습니다. 하나인 점이
물론 있기 때문에 그 아슬아슬한 길을 말하자면 줄타기라도 네. 살고 있죠. 저희 굉장히 우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현답을 해주셨네요. 예. 네.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살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역설이다. 예. 그렇지만 이 접점을 찾는 것, 뭐 시인과 교수가 번역가가 다르지만 그 접점을 찾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예. 지금 고려대학교 스페인어과에 네.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스페인어는 언제 처음 접하게 되셨나요? 대학교를 스페인어과, 외국어 대학교 스페인어과를 갔었어요. 뭐 그건 배우는 스페인어과를 택했다는 자체가 세르반테스 때문입니다. 아, 돈키호테. 예. 돈키호테를 때 만화로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요. 네. 그것도 3학년 때입니다. 그게 어떤 게 2년인가 봐요. 사실은 서울대 동문과로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네. 딱 그 정도가 나한테 맞았고 헤르만 헤세, 뭐 릴케, 네. 칼 부세, 산 넘어 먼 곳에 행복이 산다고 막 외웠죠. 독일어 오면서 이버덴베르겐 바이초반데르 네. 사건디로이테 몬타스 그릭. 그러다가 갑자기 스페인어로 바꾼 게 도쿄대 때문입니다. 성격이 좀 맞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어쩌면 그 이질적인 우리 문학과 접합이 안 된 문학과의 요즘 하이브리드 접합을 하고 싶었어요. 잡종. 오케이. 그런 면에서는 옛날 스페인어를 택했고 스페인 문학을 하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택했고요. 스페인어로 시를 뜨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택했죠.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쓰시기 위해서 예. 스페인어를 택하셨다고요? 예.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학원문학상 6회 예.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달이라는 작품으로 해서 내가 시인이 된다는 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정해진 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시인이 되기 위해서 스페인어로 시를 쓰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결국 그것들이 그 철없는 것들이 네. 오늘은 내가 되고 말았군요. 그러면 또 이제 시인으로서 또 네. 번역자로서 네. 스페인어로 직접 시를 쓰실 생각도 예.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 번역자의 입장에서 스페인어로 번역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시집이나 그 시가 있는지요? 예. 예. 소설가시니까 더 행운입니다. 해외로 알리고 번역하기 위해서는요. 예. 시야말로 그렇죠. 시는 사실 번역에 어려움이 많죠. 반역자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번역자는 시는 반역자다.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단 맞습니다. 만약에 시가 특히 우리 시처럼 감성적 언어라고 한다면 이모셔널 랭귀지 우리 시가 감성이 아주 좋아요. 그 특징이면 장점이면서 번역을 위해서는 가장 약점입니다. 번역할 때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그 감성에 의존하는 게 리듬이거든요. 네. 그 리듬성이 없어져 버려요 외국어로. 그렇죠. 그건 어차피 없어집니다. 모국어만이 가장 그렇죠. 유력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가장 큰 강점이 번역하면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불행한 네. 소설가신 분이니까 더욱더 행운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번역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버립니다. 우리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이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이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너무 흘려오리다. 너무 좋죠. 예. 눈물 날라고 그러죠. 이걸 다 외우고 번역하면 계시네요. 하나도 안 남아요. 리듬이. 그래가지고 이 연인이 아니라 흉악범이 되어버려요. 지금 어디라고 진달래꽃이 또 어실리어로 번역돼요. 어실리어는 서양 철쭉으로 무지하게 비싼 귀족꽃이에요.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어실리어로 네.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진달래꽃이. 그걸 갖다가 한아름을 따갖고 이건 완전 환경범죄죠. 네. 그래서 그것도 우두구둑 밟고 짓밟고 가라고 그게 어떻게 연인의 태도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서양에서 그 시가. 결국 뉘앙스가 중요한데 그 안 되죠. 뉘앙스를 그러니까 그대로 살리기가 그 어렵다는 민요적 거죠. 그 안타까운 그 리듬이 진달래꽃이 향기인데 그게 깡그리 죽어버린 데 나온 뼈다귀는 이 소름 끼치는 만큼 이 자연 파괴 흉악범에 그거 가면은 죽어버리겠다는 이건 완전히 폭력적인 연인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번역입니다. 번역된 차이와 그리고 원시어의 차이는 아마 이런 예에서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제 번역될 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스페인어로 쓰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엊그제 세계적 시인 초대석에 네. 문정희 시인을 초대했었어요. 예. 제일 처음 아주 예리한 질문이 시가 다음 주에 나오실 겁니다. 예. 스페인어 시로 이제 한국 시로 읽고 스페인어로 번역이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번역 시가 너무 길지 않아요. 그렇게 아주 예리하게 지적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내 시를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스페인어로 다시 씁니다. 물론 비슷한 데가 있죠. 감정이라든가. 그러나 나는 절대로 글자 그대로 하나씩 번역 안 합니다. 내 시는. 그것이 내가 외국어로 쓸 때의 나의 권리죠. 그러면 시가 안 돼요. 네. 그냥 글자 그대로 하다가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 번역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반역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자이며 그것을 넘어가려고 애씁니다. 따라서 내 시는 재창작합니다. 번역하지 않습니다. 즉 번역도 재창작이라는 느낌이 번역도 재창작인 예. 데가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번역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내 번역계의 현실과 해외 현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국내 번역계의 가장 큰 그 문제점은 예. 일반인이 번역이라는 것을 굉장히 귀중한 걸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역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나오는 나라도 있거든요. 대학교에 따라서. 네. 그만큼 어려워요. 맞으면 셰익스피어를 번역하고 주석까지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발견되지 않은 셰익스피어 작품이 있다. 세르반테스 작품이 있다고 할 때 그걸 주석 따라 가지고 하는 걸 박사학위 논문으로 취급할 만큼 번역자는 굉장히 존경받는 땅에 있습니다. 특히 시의 번역자는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불가능합니다. 거의. 재창작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 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그 양쪽 시인이어야 돼요. 뭐 또 자화자찬 같습니다. 한국 시인이면서 스페인 시인이어야 그렇네요. 시를 번역할 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른도 없습니다. 국내 번역계는 그런 평가가 제대로 그런데 이루어지지 그 정신적 않는다는 평가 다 자존심 문제거든요. 네. 존재감. 우리나라 번역은 그 외국어로 아니까 하나 번역해 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번역가를 하나 창작적이나 위대한 문학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어떻게 해서 우리 문학이 번역가를 통해서 세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있겠습니까? 그냥 돈이나 많이 받아먹든지 아니면 자존심 상해서 번역가 일을 못할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 그럼 앞으로 국내 번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결과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번역가에 대한 번역 문학가에 대한 그 말이 더 오히려 정확한 말입니다. 네. 그런 인식을 좀 고양시키고 자존심 고정시키고 결국은 좋은 문학을 많이 생산하고 그것을 내 작품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 번역 전문가 시에서는 이런 것도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요. 아무나 외국어 아니까 번역한다부터가 좀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번역 문학가에 대한 그런 자존점 문제를 네. 좀 고양시켜 줬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번역도 하시고 또 외국어로 시도 쓰시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해외 문학계도 많이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국내 문학계는 과거와는 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런지 아니면 해외도 그런지 그러니까 국내에 비교했을 때 해외 문학계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일반적으로 장르적으로 볼 때 해외 문학계와 우리 문학계의 차이는 한국 문학계에서 산문 문학이나 소설 문학은 실제로는 한국 내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세계성이 제일 낮습니다. 네. 그런 대하 소설이라든가 지금 하루키가 번역되고 있는 땅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루키 같은 소설은 별로 많잖아요. 대하 소설만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것은 너무 특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키 같은 소설이 외국에는 더 많아요. 그러면 환경 소설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수용자와 창작자 그러니까 소설가와 맞는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드는 이 현상이 세계의 소설이라는 현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대하소설이나 역사소설 해외에서 성공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한 세기가 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풍토가 좀 다르구나.
역시 독자가 수용을 하니까 그런 것이 산출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자체로 봐서는 내가 시인이지만 한국 시는 상당히 우수한 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번역이라는 장벽 때문에 그게 전달이 안 됩니다. 세계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는 그 우리 문학이 당면한 세계화의 그 작업 중에서의 가장 큰 장애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결해야 될 숙제인 거네요. 네. 네. 근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또 우리 문학을 예컨대 시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산문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뭐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도 미국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고 뭐 지금 이제 좀 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조금씩 번역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어떠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뭐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에서 우리의 문학을 평가할 때 어떤 점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우리 문학에서 아까 엄마를 부탁해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그 연속 방송국 이후에 동남아라든가 이쪽의 성공, 소위 한류를 이루고 있는 일부의 그 스토리, 네. 한국적 스토리, 즉 정감 위주적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세계의 그 잃어버린 세계의 그 감성을 이끌 만한 중요한 한국적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많이 잃어버렸어요. 일본만 해도 엄마를 부탁해가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네. 즉 효니 집안 분위기니 정이라는 분위기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드라마 겨울연간이 이게 성공한 얘기도 사람과 사람의 인연, 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적이면서 그들은 기억을 하지만 이미 없는 네. 그런 그 감성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한류와 함께 한번 특히 소설을 가시니까 네. 그게 제일 쉽게 세계를 향해서 벽을 뚫을 수 있는 겁니다. 소설은 번역할 때 스토리는 여과 없이 번역됩니다. 예. 스토리는 영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스토리는 만화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세계화에서 번역이 가장 가능한 장르가 소설입니다. 너무 또 번역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나눌 만한 인물을 모시기가 쉽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아까 저희 이제 녹음 들어오기 전에 그 뭐 여담이지만 노벨 문학상에 대한 얘기도 잠깐 네. 뭐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문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이렇게 세계로 좀 더 알려지기 위해서는 네. 어떠한 점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개선하거나 앞으로 네. 나아가야 될까요? 특히 그 아까 소설이 세계화될 가능성이 많고 상 받을 네. 가능성도 제일 많습니다. 시인은 굉장히 번역가에 의존해야 될 아까도 네. 말씀드린 그래서 우리 고은 선생님 내가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은 선생님의 시를 예,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늦은 감이 있지만 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훌륭한 제자들이 이제 하도 그 추천을 해서 이제 마지 못해서 이제 뭐 내시 쓰기도 바쁜데 번역할 시간이 얼마나 네. 있겠습니까? 맡았는데 번역을 잘하면 굉장히 좋겠다. 특히 그 불교적 탄트리즘적 요소가 굉장히 깊게 작용하고 있어요. 빛보다는 그 어둠을 통한 깨달음 같은 것들이 탄트리즘적입니다. 밀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깊어요. 그런 면이 부각되었더라면 고은 선생도 이제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색깔이 보이는 그런 시인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듯이 한국의 그 장점 아까 소설에 있어서의 정감적 요소라든가 아니면 시에 있어서의 좀 더 그 닦아진 그 언어 시적 언어의 그 재창조 같은 것에 신경을 쓴다면은 세계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문학을 받아들이기로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또 언젠가 때가 오지 않나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물꼬가 터지듯이 한류의 문학의 한류의 바람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또 교수이자 번역가이자 시인이라서 이렇게 주제가 굉장히 방대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목이 바람개비에는 의자가 없다잖아요. 이번에 신작 시집의 제목이 이 제목은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요? 나는 그 사람은 바람이다라는 바람개비 그게 나옵니다. 바람개비와 사람은 비슷한 점은 숨 쉬는 데 있어요. 바람으로 살아요.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것은
바람입니다. 네. 우리는 숨쉬기라고 그러죠. 바람 또한 움직입니다. 사람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숨을 한 번 멈춰버리면은 죽었다고 그러죠. 숨은 쉴 수가 없습니다. 쉰다는 것은 재밌는 말인데요. 쉬어갈 의자가 없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쉬어갈 의자가 없다는 것은 그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학은 하늘가를 날죠. 날아가고 바람을 탄다, 바람을 숨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쩌면 이제 우리의 도교라든가 신선도, 그래서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말해서 어떤 초월적 요소이기보다는 마지막 색즉시공이라고 하듯이 숨쉰다고 하는 자체,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선도 사상 같은 것을 이제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쉽게 그냥 바람개비에는 의자가 없다. 네. 쉬면은 숨 안 쉬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죠.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네. 멎는 순간 그러나 우리의 생은 부정적인 끝나니까요. 요소는 아니다. 네.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그건 아니다. 오히려 거기에 바로 초월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신선도는 계속 안 죽고 살잖아요. 숨 쉬고. 네. 자, 그러면 이 초월적 요소가 담긴 제목의 시집, 이 중에서 시를 한 편 청해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 저희가 좀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죠. 예. 우선 뭐 제일 쉬운 거니까 뭐 아까 바람개비에는 의자가 없다. 제일 쉽고 짧은 거니까. 네. 하나. 표제작인가요? 예, 표제작이죠. 바람개비. 사람은 바람. 들숨은 날숨을 몰아내고 날숨은 날짐승을 쫓는다. 사람은 바람. 바람의 의사는 장의사. 바람개비에는 의자가 없다. 학에게는 비명이 없다. 학이 하늘가를 난다. 아, 굉장히 짧으면서 라임이 확실하게 딱딱 말하는 이 말맛이 예. 확실히 느껴지는 시네요.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점잖은 한국문학 봉투에서는 말장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네. 가장 그 우리말에 대한 모독적인 말입니다. 네. 우리말의 연원이 장난이 우리 민족의 아니죠, 역사보다도 깁니다. 그렇죠. 굉장히 길어. 어디서 온지도 아직 모를 정도로 서양인들이 우라랄타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신비스러운 거거든요. 거기서 소리가 같다는 걸 누가 만들어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혼입니다. 네. 그래서 말과 말이 비슷한 것을 예를 들면 사람 바람이 비슷하다는 걸 말 장난이라고요? 신을 가지고 장난을 치라고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과 바람이 같을까? 그것이 더 중요하죠. 어떻게 삶과 삶이 비슷한가? 양명하게 지행합의를 물을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니을 미음이 둘밖에 없어요. 삶과 삶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리을 미음으로 예, 된 그렇죠, 단어는 그렇죠. 암과 삶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행합일이죠, 양명하게. 네. 그런 철학이 우리에게는 있구나. 즉 우리는 우리의 말 소리의 유사성에서 말장난이라는 그런 그 얕은 사고를 빼고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눈. 이것이 오히려 필요하죠. 네. 아니, 청취자분들도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바람개비에는 의자가 없다. 꼭 한번 가급적이면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어느덧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예, 예.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 시를 많이 쓰려고 그럽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방송인도 하고 대학 교수도 하고 연구 논문도 많이 쓰고 번역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두고 살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연인 시에게 좀 시간과 정성을 많이 쏟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시집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시집이 나오자마자 또 좋은 시집 기대해 달라고 하시는 이 열정적인 학자이자 번역가이자 시인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꾸준한 작품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배우, 제빵사, 그래피티 아티스트, 평화운동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코너의 라인업이 궁금하십니까? 누구를 상상해도 그 이상의 게스트로 찾아옵니다.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게스트 역시 흥미로운 직업을 가졌습니다. 응급의학의 남궁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 본업은 응급학과 의사입니다. 응급학과 전문의는 우리나라에 지금 1,000명 남짓쯤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네. 응급실에 있는 의사는 전부 응급학과 의사는 아니라 다른 과 의사들도 얼마든지 응급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전문으로 공부를 하고 또 그거를 보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들은 특정 분야에 국한된 지식을 그 전문으로 공부를 하기 마련인데요. 응급학과 의사는 그 응급실에서 어떤 일이건 어떤 상황이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전부 아우르는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게 그 일입니다. 그리고 멀티플레이어네요. 네, 정말 멀티플레이죠. 그 의사들 사이의 의사라고도. 네. 네, 의사들 사이의 의사. 네. 네. 그러니까 뭐 안과 의사가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은 응급학과 의사가 봐주고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게 응급의학이 그 멀티플레이어 외에도 전문으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 심정지 상황 있고 또 다양한 중독학 그다음에 고산병이나 그런 잠수병 같은 환경의학 같은 것도 네. 전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도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심정지 상황이란 건 심장이 멈춘 상황을 얘기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심장이 그렇군요. 멈춰서 예. 사람이 죽을 수 있고 그런 모든 걸 또 공부를 합니다. 사람이 죽을 수 사실 있는. 저희 이 코너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가 네. 초기에는 그 문화예술 생태계에 독특한 분들을 모시다 보니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때까지 제가 만난 역대 출연자 중에 소득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어서 PD한테 얘기를 하니까 공교롭게 또 프로그램 성격에 맞춰서 지금 군복무 중이시라고. 네, 지금 네. 군복무 중입니다. 공중보건의. 네, 공중보건 의사입니다. 네. 공중보건 의사로 그 소방본부에서 소방대원분들한테 의료지도를 하거나 119에 전화 그 걸려오는 일반인들 의료 상담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상담 네, 상담하고 계십니까? 네, 박봉입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그러면 이제 그 소방본부에서 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시기 전에는 그 뭐 공부하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서울에 있는 그 모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인턴이랑 레지던트 포함해서 5년 수련 생활을 작년까지 했었죠. 수련이 마치고 지금은 이제 그 국가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네. 소방본부에서 네, 공부 그렇습니다. 중이시군요. 이거 네. 줄여서 이제 공중보건의 줄여서 공보의라고 한다고. 네, 공보이라고 저희끼리도 얘기하고, 네, 그렇죠. 실제로 또 만나보니까 훈남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이 응급의학이 다른 의학 분야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게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 24시간 365일 응급실에 찾아오는 사람 전부를 초진한다는 거죠. 이게 대학병원은 분업화가 잘 돼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과 환자로 구분되면은 그 과 의사들이 보는 건데 그 전에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날것의 환자, 네. 인간이 불편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런 거를 아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직을 서서 하루 밤새 근무한다. 그러면은 그 근방의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범죄 이런 거를 그날 하루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특이한 것들이 막 학문화로 그렇게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로 치면 약간 사회부 기자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모든 걸 네. 다루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이물학 이런 것들이 학문화돼 있어요. 이게 짐작이 잘 안 가시겠죠. 이게 이물학이요? 네, 이물학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몸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이물에 대한 학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사람이 몸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학문 그러니까 이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학문이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얼굴에 있는 흔한 구멍들 말고도 정말 그런 얼굴에 있는 흔한 구멍.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부위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넣고 많이들 오시는데요. 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학문화돼서 정형화돼 있고 그런 것들이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그런 것도 공부를 합니다. 그
아니 방송용이라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하면서 항문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을 더욱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이것도 예 중에 하나고요. 다른 거는 중독학도 저희 분야인데요. 이게 말이 중독학이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학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니 이쪽은 뭐 얘기만 하면 다 모든 것에 대한 학문. 그렇죠. 분야가 모든 거를 보다 보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사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입에만 넣으면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더라도 근데 그거를 봐줘야 되는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들 먹는데요. 뭐 예를 뭐 흥미로운 얘기니까 들어보면 락스, 뭐 페인트, 휘발유, 세제, 뭐 엔진 오일 이런 거는 흔한 경우고요. 이게 흔한 경우입니까? 이런 걸 먹고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이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뭐 농약 이런 거는 너무 흔해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자살하려고 시도해서 들어오는 경우죠. 그렇죠. 이거를 아니면 어린이들이 모르고 마셨거나. 어린이들은 애초에 맛이 없어서 잘 안 먹고요. 예. 정말 누가 먹여도 이거는 못 먹을 거니까 자기의 의지로 먹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여고생이 자살하려고 네. 담배 한 갑을 그 담배를 물에 풀어서 네. 그거를 냄비에 끓여서 통째로 우려서 이렇게 쫙 마셨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근데 그거를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네. 그렇게 마시면 효과가 있습니까? 담배를 우려 마시면은 효과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네. 아니 태워야지 흡수가 돼서. 네.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슬픈 비극적인 장면인데 네. 이게 효과가 없어서 그냥 네. 그냥 설사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극적인 에피소드로 그냥 그렇죠. 끝나버렸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마음을 크게 먹은 분이죠. 네. 그 뭐 수은 체온계도 모아서 그걸 깨서 이렇게 빠시는 분들 계시고. 체온계에 있는 수온. 네, 그거를 모아서 드십니다. 이거 왜 마시는 거죠? 죽으려고. 이것도 해로울까 싶어서. 네, 자살하려고. 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뭐 김에 있는 방부제도 모아서 이렇게 한 컵 드시고. 이거는 압니다. 저희가 네.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에 네. 관한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미김에 들어있는 실리카겔 네.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죠. 애들이 특히 물에다가 그걸 띄우면 타다닥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말 안 들으면 이거 먹인다.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먹는 사람이 있군요. 네, 정말 막 터지고 하니까 죽을 예. 것 같잖아요. 예. 느낌이. 그래서 이거 뭔데. 근데 이것도 그냥 저 궁금한데 의사로서 말씀하시면 네. 인체에 유해합니까? 무해합니까? 괜찮습니다. 수은 체온계도 심지어 괜찮아요. 아, 그냥 헛소문이었군요. 네. 예, 그렇다고 뭐 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당연하죠. 예, 당연히. 근데 아무튼 묘하죠. 이걸 드시고 오시면은 죽으려고 드신 건데 무해하다는 말 듣고 굉장히 허탈해 하시겠네요. 허탈한 건가 다행인 건가 이런 묘한 상황이 네. 벌어지는 거죠. 뭐 그리고 흥미로 집에 네. 있는 그 아마존산 관목잎을 드신 분이 있었는데 잎을 따서 드시는 겁니까? 예, 예. 궁금해서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죽을 뻔했어요. 아, 그것도 상식이랑 다르죠. 아마존산 관목잎은 따서 먹으면 안 되는군요. 이게 아마존이 워낙 그 험한 데라. 험한 네. 자기를 지키려면 네. 그 정도 독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실 뻔했는데 간신히 살렸어요. 그분은. 어쨌든 응급의학이 다른 분야는 뭐 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그렇네요. 언젠 흥미롭고 네. 언젠은 묘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이 그 뭐랄까 멘탈이 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네. 대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침착하게 하고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당황하고 흥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끼리 한 얘기도 그 자리에 그 수백 명이 다 흥분해도 저희만은 흥분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항상 침착한 마음을 네. 유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한 사람만 침착해야 된다면 그게 나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뭐 저희끼리도 얘기 많이 하고요. 근무 때도 이렇게 다짐하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 이제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게 굉장히 어울리고 약간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이제 전화 상담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군 복무를 위해서. 네, 근데 여기에 전화한 사람들은 되게 다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본인은 굉장히 차분하게 그거 아무 일도 아니라고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겠네요. 또. 네,
그리고 이 응급의학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응급실에 들어오시는 환자들의 초진을 거의 다 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과에 대한 기초 상식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하고요. 예. 다른 과 의사들한테도 많이 배우고요. 네. 전문 그 과들한테. 게다가 사람이 불편할 수 있는 모든 걸 보니까 이런 사람 전반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네. 언제 어떻게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요? 좀 재미없는 답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현실이 의대 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의대에 가는 게 아니라 의대에 간 사람이 그냥 의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원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아니면은 건반을 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막연히 수능을 치고 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의대 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의대 가면 멋있다. 그리고 예과 때는 딴 거보다 신나게 놀 수 있다. 네. 그래서 잠깐 놀았는데 눈앞에 막 해부학 시체가 갑자기 딱 나오더니 또 정신 차려보니까 환자가 눈앞에 딱 네. 나오더니 전문의가 돼서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와 있더라고요. 해부용 시체는 언제 제일 처음에 해부용 눈앞에 마주하게 된 겁니까? 시체는 그러니까 과정 중 3학년 때 3학년 봅니다. 때? 예, 그러니까 야, 그러면 22살 결국은 때. 22살 때 시체를 예, 직접 해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의사는 멘탈이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시체라고 해도 그 해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그 거의 첫 단계죠. 예. 그 근데 멘탈. 굉장히 남궁인 선생님 담담하게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잘하는 편이었고요. 약간 본인 자랑도 은근히 섞어서 아까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섞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모든 것에 박식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남궁인 선생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갑자기 왜 떠시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원래는 건반을 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평소에 문화나 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신 편인가요? 네, 그러니까 읽고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음악도 좋아하는데 읽고 쓰는 거는 옛날부터 많이 좋아했어요. 그걸 모아오기도 했었고 뭐 약간 뭐 그 학생 때는 모은다는 거는 본인이 쓴 거를 네, 모았다는 네, 거예요? 제가 쓴 걸 제가 모은 거죠. 뭐 시습니까? 아니면 산문? 시를 썼었고 예. 최근에는 산문 쪽을 네. 솔솔감님 앞에서 아닙니다. 그렇지만 산문을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학회 활동도 대학교 때 했었고 네. 뭐 학생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상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본인 자랑하시려고 이게 약간 자랑이 시동 거시는. 되네요. 근데 이거 현실이 팩트니까요. 네. 이런 걸 말 안 할 수는 없죠. 아유,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네, 자랑하러 나온 자리라. 네. 그래서, 그래서 상도 받으시고. 졸업 후에 전문의 과정을 할 것인가 글을 쓸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남들이 다 하니까 전문의 과정을 왔어요. 그래서 그럼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신 거네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진지했었죠. 대학을 가기 전에 글을 쓸까 하는 고민은 사실은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네, 의대 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도 글을 쓰러 나갈 것인가 고민할 정도라면 네. 굉장히 이 진지한 무게를 가진 고민이었네요. 네, 당시로서는 정말 진지했죠. 네. 근데 사실 의사가 되어도 네. 거기에 관한 또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ER 같은 이런 드라마 저는 못 쓰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병원에 들어오니까 네. 쓸 게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약간 글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당직 중에 이렇게 풀어낸 글도 있었고, 그래서 SNS에 우연히 올렸다가, 네. 예, 그게 갑자기 화제가 돼가지고 의사들 사이에서 네. 막 그 다음날 의협 회장님 전화도 받고, 그래서 개인 페이스북 같은 데 개인 올렸는데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네. 그래서 의협이라면 의사협회. 네, 의사협회 회장님 전화도 받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의료계 사람들이 친구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네. 보시는 분들도 몇 개 써냈더니 많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의료계에서는 글 쓴 사람으로 좀 알려져 의료계의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유명한 그 뭐 일종의 SNS 스타네요.
뭐 부끄럽지만 예. 어차피 또 인정하실 거잖아요. 예. 인정할 수밖에. 바로 자랑하러 하시죠 이제. 나왔으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냥 음악 활동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냥 아마추어 밴드 같은 것도 하고 네. 클래식도 피아노도 혼자서 치는데 네. 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럴 정도 재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취미 삼아만 이건 하고 있습니다. 뭐 예. 저도 비슷합니다. 예. 저도 뭐 취미 삼아 이것저것 예. 하는데 그냥 삼는 게 중요한 거죠. 정말 다재다능하시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군 복무 마치면 또 병원에 가시면 응급실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테지만 네. 언젠가 시간이 나면 그 병원의 이야기 네. 혹은 의사들의 이야기 진짜 이건 의사만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번 써주십시오.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문학 라디오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항상 추천을 부탁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인상 깊었거나 감동적이었던 책이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본 책 중에는 그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해서를 일단 추천하고 싶은데 네. 그리 긴 책도 아닌데 책 내내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정말 제목처럼. 책 제목 그대로. 예. 그 자기의 흐름을 기술하는 것과 이 문장 같은 게 너무 탁월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이 책을 왜 이제야 내가 알고 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번에 그 읽은 책 중에 한강 작가님이 쓴 네. 소년이 온다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소재가 작가를 너무 잘 만난 그러니까 뭐 케미라고 해야 되죠. 예, 그런 것들이 케미스트리. 예,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근무하는 소방본부에 한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위급하게 전화를 받는데 그 중에 제가 틈내서 보다가 거기서 막 엉엉 울은 거 있죠. 이걸 보다가. 근무하는 그 한가운데에서 예. 참 들킨 거네요. 근무 시간에 책 보다가. 그래서 눈치 안 나게 네. 조금씩 보면서 조금씩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소설을 평소에 안 보는 분도 이런 그 문제의식이랑 문제의식도 잘 담겨 있고 제 책도 잘 된 책들은 좀 한 번쯤은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실제로 그 한강 작가님이 몇 주 전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네. 녹음을 하고 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걸 준비하느라고 또 저희 강지혜 구성 작가를 맡고 있는 강지혜 시인도 읽다가 제가 듣기로는 지하철에서 이걸 읽다가 펑펑 울어서 네. 곤혹을 치렀다고 하는데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2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네. 닥터 남궁이라고 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들 많이 부르죠. 그렇군요. 네. 네. 닥터 남궁과의 한 주는 여기서 끝내고요. 오늘 방송해 보셨으니까 어떠셨습니까? 좀 떨렸는데 네. 그래도 자랑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예. 다음 주에도 계속 자기 자랑 하셔도 좋고요. 네. 네. 너무 심하지만 않게. 네, 적당히 아무튼 하겠습니다. 이 기분 그대로 이어서 다음 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다시 가을입니다. 아직 한낮에는 더운 감이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벌써 선선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